안녕하세요. 전국모TV 어문전 월드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박혜영. 저는 장은진입니다. 이 컨텐츠 제목이 어문전 월드컵인데 어문전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가요? 네, 어린이 문화 전국모 월드컵의 줄임말입니다. 네, 사실 이게 그 민땡사 TV의 세문전, 그러니까 세계문학전지 월드컵을 저희가 따라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렇게 진짜 좋은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어린이 문학으로도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가지고 저희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온나라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어린 책을 뭐 소개하면 좋겠다. 나눠보자. 그런 생각에 저희도 주제를 정해가지고 딱 2개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 월드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월드컵에 나오는 이 문학 작품들, 어린이 문학은 순전히 저희 2명의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입니다. 네, 이 선정 기준은 오로지 취향이고요. 출판사 홍보나 영리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책 한 권이나 흔한 홍보물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저희가 즐겁고 싶어서, 재밌고 싶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했고, 취향대로 선정한 작품이라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뭐 또 덧붙일 말은 우리 은지님이 91년생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낸 90년대 작품 이후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했고, 현재까지 출판되고 있는 작품, 절판 작품은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장편 동화만 했죠, 네, 저희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이 말을 이제 덧붙이고 싶은데,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참 많은 작품들이 있다는 거,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품도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즐겁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드컵, 어문전 월드컵 주제는 첫 문장입니다. 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혹시 이 문장이 어느 책의 첫 문장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선착순 3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커피 쿠폰을 드리려면 실명이나 전화번호 뒷자리처럼 저희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살짝 남겨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유명한 첫 문장이라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좀 매력적인 첫 문장을 만나면 문장 자체가 주는 짜릿함도 있고 또 책의 뒷내용이 더 궁금해지잖아요. 우리나라 어린이 문학에서도 이런 주옥 같은 첫 문장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선정할 때 첫 문장 자체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매끄럽게 이어주면서도 매력적인 문장을 선택하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작품 자체가 취향인 경우에만 후보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총 16편을 선정해서요. 16강 8개 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조입니다. 괭이 부리말 아이들과 상계동 아이들입니다. 2 작품 모두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김중미 작가, 노경실 작가 2분 다 우리 동화계의 대단한 거목들이죠. 네, 괭이 부리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괭이 부리말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 지역이다. 상계동 아이들, 서울시 노원구 상계사동 산 152번지. 네, 2문장 모두 특정 지역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첫 문장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가난한 곳인지 파악이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괭이 부리말 아이들을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김중미 작가가 공부방을 꾸리면서 만난 아이들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우리나라가 97년 IMF를 겪고 아이들의 아이들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 IMF가 공식적으로는 99년에 끝났지만 오히려 궁핍한 삶은 그 이후에도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서 아마 이때쯤엔 온몸으로 가난을 겪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가난을 좀 가감없이 보여주면서도 이 작품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까닭은
이 작품이 MBC 느낌표 방송을 타면서부터였죠. 괭이부리 말에 마치 관광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숙자네와 동자란다. 동준이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이제 보살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영호와 이제 명희의 성장사이기도 하죠. 영호는 이제 동준이를 거두고 어머니가 이제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적금을 깨가면서까지 이 동준이의 형 동수의 이제 자립을 돕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동급생이었던 명희 이제 대면했는데 명희까지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렇게 좋은 어른 덕에,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어른 덕에 숙자네와 이제 동준이네 아이들이 차츰 안정을 찾게 되고 마지막에 봄을 노래하면서 끝이 나요. 근데 그 장면에서 로이킴의 봄이 왔어요. 그 노래가 아닌데? 순간, 로이킴이 여기서 이렇게 가사를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가 떠오르면서 희망적인.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아름다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상계동 아이들은 1992년 산하에서 첫 출판되었다가 시공 주니어를 거쳐서 2004년부터는 사계절에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등장합니다. 서울 변두리 산동네에 시장 같지도 않은 시장, 무당집에 딸린 창고 같은 방에 이사온 시각장애인 가족, 그 다음에 무당 엄마와 그 엄마한테 맞고 사는 아들 나오고요. 사채하는 할머니와 또 돈이 많다고 으스대는 그 손자까지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날 것 그대로 묘사됩니다. 마치 술 냄새와 키키한 생선 냄새가 이 책을 뚫고 마치 나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읽기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도 이런 지역과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지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어딘가에 살고 있다.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작품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고 여긴 것은 내 상계동 아이들에는 이제 좋은 어른이라고 할 만한 어른이 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교회 목사님이 나오시긴 한데 이미 맡은 일만으로도 좀 빡빡해서 그 손길이 다 미치지는 못하고요. 더구나 마지막에 이제 첫 장면에서 그 이사 왔던 시각장애인 가족 은준애가 형편이 좀 더 어려워진 채로 이제 강원도로 이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좀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렇게 보니까 두 작품이 닮은 듯 하면서도 되게 다르네요. 네, 네. 두 작품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조금 골라야 한다면 저는 괭이부리말 아이들입니다. 이 투박함에서 보여준 그 진정성도 두 작품 다 똑같지만 마지막에 봄이 왔어요. 그 희망을 노래하는 장면이 정말 뭉클했어요. 맞아요. 네. 좀 팍팍한 삶이더라도 희망을 노래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럼 괭이부리말 아이들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조는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고 반칙이야. 이 책과 건방진 도도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고 반칙이야.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 나라 서울에는 한복판을 가로질러 강이 흘렀다. 그 남쪽은 높다란 건물들이 빼곡했는데 다 비슷비슷해서 그게 그거 같았다. 건방진 도도군. 커다란 거실 창 옆에서 낮잠을 즐기는 건 무척 행복한 일이다. 시원한 대리석 바닥에 배를 깔고 다리를 쭉 편 채 한숨 늘어지게 자다 보면 온 세상이 내 것 같다. 아니, 내 것이다. 끝까지 읽어주셨네요. 네. 둘 다 이제 주인공이 사람이 아닙니다. 네. 먼저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고 반칙이야는 놀기대장 곡두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놀이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노는 곡두가 주인공인데요. 곡두는 사람 어린 아이처럼 그려지지만 사실은 도깨비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곡두의 엄마는 버버할미고 아빠는 눈뜰 영감인데요. 이런 이름들이 다 우리 옛 이야기에서 사실 볼 법한 이름들이고요. 이 부모님은 학교도 겨우 알고 학교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는 우리 보통의 부모님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곡두라는 이름도 우리 전통 장례 문화의 그 상여 앞에 세우는 꼭두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이 꼭두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사람을 초월적 세계로 이끄는 신적인 존재인데요.
이 작품에서 곡두는 죽음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막 덩쿨로 학교를 막 칭칭 감는 것처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곡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와 비교하자면 말괄량이 삐삐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삐삐처럼 아이들을 옥죄는 온갖 규범을 이제 다 무시하고 모든 주변을 정신없이 맞아요. 만들고 네. 다 놀이를 하죠. 예,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공부놀이라고 이름 짓고 온통 난장을 피우는데 이렇게 정말 즐겁게 살죠. 네, 맞아요. 근데 또 이 이야기에는 경쟁적이고 돈 많은 어른들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교장의 부인이면서 학교의 이사장인 국자 여사입니다. 이 국자 여사는 학교를 허물고 그 자리에 복합 쇼핑몰을 지어서 그 중에 한 층을 학교로 내주겠다. 괜찮으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학교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곡두가 한바탕 소동을 벌여서 이 고약한 어른들을 골탕 먹이죠. 네, 이런 내용을 이제 고려했을 때 첫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아파트 풍경, 이제 돈으로 땅의 값을 매기는 그런 것과 또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제도, 학교 문화를 이제 까는 거죠. 비판하죠. 하는 거죠. 네, 이 나라 서울 한복판에 다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런 와중에 곡두가 두둥. 네, 이 땅에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역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 건방진 도도군 역시 사람이 아닌 강아지, 반려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첫 문장만 보면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 속담이 정말 저절로 생각나는 풍경인데요. 근데 앞으로 전개되는 도도의 삶을 보면 도도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찜통 속의 개구리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 후보로 저희가 올렸고요. 이 어느 부잣집 애완견으로 살던 도도는 갑자기 어느 날 뚱뚱하다고 주인에게 버려집니다. 원래 뚱뚱했는데 갑자기 뚱뚱하다고 버려집니다. 이 커다란 거실창에서 낮잠을 자느니 어쩌니 했던 게 얼마나 멍청한 일이었는지 이제 깨달은 도도는 자기를 귀여워하고 돌보아주는 주인 대신에 자기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반려견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반려인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의 매력은 사람이 반려견을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개가 반려인을 선택한다는 게 있어요. 개도 사람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게 뭐 지금은 그렇게 낯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이 처음 나온 2007년 우리나라의 동물권 인식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관점의 전환, 의미 있는 관점의 전환이죠. 당시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설정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흥미를 이제 끌었던 것 같습니다. 도도라는 이름도 보면은 독립적이잖아요. 맞아요. 발랄하고 참 매력 있는 강아지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약간 거슬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뭐 반려견이 반려인을 선택한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사실 그 유기견 센터에서 반려견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내견이든 일반 가정으로 가는 반려견이든 선택받는 아이들은 똑똑하고 건강한 강아지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도도도 굉장히 똘똘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 귀엽고 해서 사람의 눈에 예뻐 보여야 한다는 점이 저는 이게 동물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전이가 되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곡두도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곡두의 놀이 정신이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크게 전이가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곡두의 1권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곡두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놀 수 있다라는 말로 이제 끝이 나요. 그럼 2권에서는 곡두 친구들, 뭐, 맛동, 도톨, 뭐, 자야 친구들이 나와요. 얘들이 먼저 막 나서가지고 난장을 피운다던가, 이렇게 즐겁게 노는 장면을 기대할 법한데, 그런 장면은 없고, 여전히 이 아이들은 곡두와 노는 거를 구경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말괄량이 삐삐의 옆집 아이들, 토미와 아니카가 삐삐를 계속 보고 있듯이. 근데 곡두가 없다면 그렇게 놀 수 있을까? 곡두가 이제 이 아이들이 아니라 교장이나 장학사한테 더
부정적인 영향? 어른들한테 네.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전이가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편 다 이제 약자인 동물과 아동의 권리를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고 훌륭한 작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8강에 올라갈 작품을 뽑는다면 어떤 문장이 더 와닿을까요? 네. 건방진 도도군을 생각해보면 출간된 지 17년 정도 이제 가잖아요.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동물권 인식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그럼요. 진보했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보면 17년 동안 무엇이 변해왔느냐. 오히려 더 경쟁적인 그렇죠.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나. 물론 이제 아이들의 놀이나 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입시는 치열해졌고 스카이캐슬도 되게 공고해졌고 네. 개도 되는데 애들을 왜 안 돼? 네, 슬픈데요. 네, 이런 사회에서 저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곡도가 필요하다. 네. 아직 곡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 정말 와닿네요. 네. 그렇다면 동의하는 동의합니다. 걸로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고 반치기아가 8강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음 3라운드는 모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두 작품, 서차를 전하는 아이와 싸움의 달인입니다. 먼저 서차를 전하는 아이, 나는 보부상이다. 싸움의 달인, 싸움에서 이기는 법.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곧 싸움을 해야 돼요. 네, 먼저 서차를 전하는 아이부터 보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주인공 아이는 이름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이야 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렇지만 이 아이 덕에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는, 머릿속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생생하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첫 문장 나는 보부상이다 에서 보부상, 즉 아이였던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겪었던 것 중에 잊지 못할 강렬한 기억을 독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아이는 이제 보부상 되기 전에 이제 느닷없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서차를 이제 전하러 먼 길을 홀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아이는 글을 몰라요. 그리고 이 서차를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 금쪽 같은 대가를 치르면서 글자를 하나하나 알게 되고 세상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이는 결국 서찰의 주인을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고 무사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찰의 주인을 만나서 전해주고 결론은 이제 역사가 이미 말해주죠. 네. 네, 뭐 작품이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네, 다시 봐도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모르는 글자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게 마치 추리소설 같다는 긴장감도 있고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서찰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막 길을 쓰고 전하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진짜 세차게 느껴졌어요. 네, 은지님이 이 책 읽는 중에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중에 은지님이 이걸 먼저 읽고 저한테 와가지고 다시 봐도 정말 재밌어요. 울먹일 정도. 네. 다시 보고도 울었어요. 다 아는데 또. 정말 재밌게 저도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타까이 쓰러진 그 민중의 역사가 우리에게 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더 먹먹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동학농민운동을 처음 배울 때 그냥 교과서에 몇 줄 전봉준 사진으로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나 또는 어른 독자에게 남는 것은 그때는 쓰러졌지만 언젠가는 이 동학농민운동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 세상이 올 거라는 그 희망. 네, 그걸 우린 또 가져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장면에서 대가를 치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대가라는 낱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대가가 이야기에서 돈일 때도 있고 아이의 노래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대가를 치르면서 이거는 아이를 보부상으로서 성장시키는 이게 장치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세상을 알아가도록 돕는 장치인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의미인지. 뭐 인터뷰를 찾아보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음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김남중님의 싸움의 달인입니다. 첫 문장 정말 강렬하죠. 네,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초등학교 5학년. 근데 이게 또 그 네이버 지식장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눈길이 갔던 기억이 저도 나요. 맞아요. 근데 사실 첫 문장만 보면 아이들끼리의 다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른들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좀 중의적이기도 하죠.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자 곧 삶을 위한 투쟁이 되기 때문에요. 이 작품은 2009년 용산 참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과잉 진압으로 일어난 참사이자 여전히 가슴 아픈 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2015년에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작가님이 진짜 용감하다. 네, 사실 동학농민운동은 꽤 오래된 역사이고 그 인물들이 현존하지 않지만 용산 참사는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표현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 제목부터 상당히 거칠고 투박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5학년이 된 소령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아이가 학교 일진 짱 김진기와 이제 맞짱을 뜨는 유일한 학생인데 김진기가 이제 돈 많은 회장님 아들이라서 이제 막무가내 같이 굴어도 아이들도 꼼짝 못하고 선생님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소령이가 싸우는 법을 배워가지고 김진기를 쓰러뜨리죠. 근데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된 거예요. 졸지에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가지고 소령이 삼촌이 이제 모아놓은 돈도 이제 깨야 됐고, 그다음에 소령이 삼촌이랑 친하게 지내는 이제 소령이를 도와주었던 한때 이렇게 좀 주먹깨 있었던 것 같은 찐빵 삼촌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서 결국엔 이제 용역 깡패가 되어가지고 이 소령이와 소령이네 반대편에 이제 서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의 싸움이었지만 어느새 이게 재개발을 둘러싼 이권 다툼과 보상 문제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삼촌과 삼촌의 애인인 누나가 알뜰살뜰 갖고 온 그 가게를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비워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 이웃 주민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제 지키려는 자와 무너뜨리는 자의 극한 충돌로 이야기는 끝을 맞게 됩니다. 네. 앞서 서찰을 전한 아이에서 이제 보부상 아이가 대가를 치르면서 글자의 의미를 모았다면 싸움의 달인에서도 주인공인 소령이와 삼촌, 그 다음에 누나, 찐빵 삼촌 등 이 인물들이 대가를 치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대가는 사실 처절한 패배예요. 이 주인공들의. 김진기를 겁줬는데 알고 보니까 김진기 아빠가 뭐 그 재개발 회사 회장님이어서 삼촌이 무릎을 꿇는다든지 삼촌이 감옥에 가는 이런 식의 대가죠. 근데 저는 또 불편한데요. 이런 부분이 약간 불편한데 왜냐면 진짜 나쁜 사람은 회장님 그리고 혹은 그 아들 김진기인데 이들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잖아요. 진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누군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고 현실에서 실제로 이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동화에서까지 우리가 좀 지켜주고 싶은 이 세계까지 이 상하관계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두운 면이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좀 불편했다는 거죠. 근데 좀 이거랑 또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저도 저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읽었을 때 몰랐는데 지금. 그러니까 찐빵 삼촌이 소령이를 이제 돕겠다고 친구들한테 빵을 막 돌리고 애들이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 소령이한테 똑바로 안 하면 내한테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가 큰일 없는 이게 찐빵 삼촌은 뭐 둘째 치고라도 당장 학부모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동학대로 이제 정서학대 고소당한 뭐 그런 담임 교체되고. 맞아요. 담임 뭐 했냐 이렇게. 네, 이런 게 조금 좀 거슬린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썼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했다, 그럴 듯한 설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두 작품 모두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 하나는 19세기고 하나는 21세기인데 어, 이렇게 서민들의 삶은 크게 여전히 피폐하고 악바리 같이 아, 살아야 되고 그러네요. 그런가. 네, 좀 안타깝네요. 아이들이 네. 이렇게 이 험한 세상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어야 된다는 게 좀 마음이 가슴이 아픈데 부디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픈 대가는 치르지 않기를 이제 바라면서 또 우리도 좋은 어른이 돼야 되는데? 되자. 다짐이군요. 네네. 이제 두 작품 중에 하나를 올려야 된다면? 저는 서찰을 전한 아이의 한 표를 보냅니다. 네. 이게 첫 문장, 이게 나는 보부상이다. 이게 아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어지는 뭐 이야기로도 뭐 이렇게 첫 문장과 잘 매치가 되지만, 이 작품 자체가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맞아요. 네, 굉장히 네. 유려하게 술술 익힌다는 점에서.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도 사실 서찰을 전한 아이 한 표인데요. 이게 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 문장들이 이렇게 막 멋있어 보이려고 꾸며내서 쓴 게 아니고 이 아이의 간절함을 너무 잘 드러내어서 오는 그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네. 네, 싸움의 달인 역시 막 술술 읽히죠. 네. 네, 재미있고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취향은 서찰을 전하는 저희는 철저히 개취를 네. 다룹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찰을 전한 아이를 8강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라운드.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좋습니다.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과 좋아하는. 엄마는 삐삐의 팬이었지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누군지는 모른다. 좋아하는. 나를 노리고 날아오는 공을 온몸으로 잡았다. 두 문장 다 너무 좋네요. 네,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몽실몽실하게 네. 바뀌었는데, 이제 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취향을 뚜렷하게 고수하는 저희같네요. 고집쟁이의 네. 이야기입니다. 아주 너무 뚜렷하죠. 네. 이 모두 둘 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얘기고 그 과정에 반대하는 가족이 나타나는 것도 저희 지금 닮아 있어요. 사무국장님하고 나머지 그 민영 언니 반대하는데 그냥 하는. 오글거려 죽겠네 이러면서 막 하지마 이러면서 그럴 것 같네요. 네. 하지만 꿋꿋하게 하는 거죠. 먼저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만 봐도 이 엄마가 어떤 캐릭터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엄마는 이제 삐삐를 알긴 알지만 TV로만 봐서 그 삐삐를 쓴 린드그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지도 않고 책을 읽지도 않는다는 걸 이제 저희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이 주인공 비읍이는 린드그렌을 정말 좋아하는 린드그렌 책을 즐겨 읽는 아이입니다. 삐삐 노래를 이제 듣고 삐삐를 알고 나서 린드그렌 책에 푹 빠지고 언젠가는 스웨덴에 가서 린드그렌 선생님을 꼭 만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아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비읍이가 이제 헌책방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 헌책방 주인인 그러게 언니가 또 린드그렌이 그렇게 팬이죠. 열렬한 네. 팬이에요. 그래서 둘이 완전 찰떡궁합이 되어가지고 서로 책을 막 권해주고 읽고 비읍이가 돈을 모아가지고 책도 막 사고 그런데 엄마한테 막 혼나고 네 그러면서 비읍이가 차츰차츰 네,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엄마도 삐삐를 조금은 좋아하게 되죠. 맞아요. 네. 이 책이 이제 작가 특유의 좀 따뜻한 마음이나 감성이나 시선 이런 게 유독 또 잘 느껴지는 네. 작품인 것 같아요. 저 많이 울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진짜 처음 읽을 때 진짜 많이 네.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주인공 비읍이네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빠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한 가정 환경인데 이 비읍이가 해소할 공간으로 찾은 것이 이제 린드그렌의 책인 셈인데요. 이렇게 좀 건강한 해소 방법을 스스로 찾은 여린이가 진짜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린드그렌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요. 없죠. 제가 처음 만난 린드그렌은 국민학교 때 저 국민학교 물론 중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폐품을 다달이 모았어요. 그 친구가 가져온 폐품 더미 제일 위에 사자왕 형제의 모험 책이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이 책, 내 친구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 너무 쏙 빨려 들어간 느낌이 강렬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도 린드그렌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게 됐고, 지금도 제 마음에 이제 고향 같죠. 비읍이와 이 그러게 언니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나처럼.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유은실 작가 같다고 느꼈어요. 아마 유은실 작가도 혜영쌤이나 비읍이처럼 이렇게 린드그렌에게 네.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저는 생각을 책방 했습니다. 언니도 그러게 언니도 유은실 작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작가의 말에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과월호 잡지로 침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 나오는데, 가난했지만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이제 좋은 부모님 덕분에 그런 기억으로 살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유은실 작가가 이렇게 비읍이처럼 그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어른으로 되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담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이 유은실 작가의 판타지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불편한 점이 좀 걸려요.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부터 이게 걸렸던데, 얘가 4학년이에요, 비읍이가. 근데 4학년 아이치고는 정말 성숙하거든요. 말과 맞아요. 행동이. 이게 좀 뭔가 불일치하다.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리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장화 신고,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무릉덩이에서 이렇게 노는 거. 첨벙첨벙. 그걸 엄청 기다리잖아요. 유치원 애 아니야? 이러니까 이게 4학년인데 어떨 때 너무 성숙하고 또 어떨 때 너무 유치하고, 이 불일치가 저는 처음 읽었을 때도 좀 걸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봤을 때도 좀 걸리적거리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좋아하는입니다. 나를 노리고 날아오는 공을 온몸으로 잡았다. 피고하는 장면이네요. 네. 근데 이 캐릭터의 특성도 너무 직관적으로 팍 오는 것 같아요. 네. 날아오는 공을 팍 잡을 수 있는. 네,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직관적인 네. 거예요. 이 첫 문장의 주인공 지수가 어떤 캐릭터인지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지수는 뭐 겉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섬세한 친구예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렇게 인형옷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 사용하는 아이디도 살랑핑크예요. 네, 이게 좀 반전이죠. 여기 남자 주인공도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은 이 지수보다 키가 작고 몸집이 여리여리합니다. 이 아이에게도 이제 놀랄 반전이 있는데, 이 아이는 발레리노가 꿈이에요. 얘 두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냥 암묵적으로 이제 말을 하진 않죠. 지켜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 이제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특히 희도가 더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지수 때문에 오해를 받는데, 뭐 인형 옷을 뭐 이렇게 여자의 옷을 뭐 입고 다니는 변태라느니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뭐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이런 소문도 듣는데, 희도가 그걸 뭐 지수한테 막 다다다다 쏴붙이진 않아요. 희도가 되게 덤덤하게 그냥. 맞아요. 네. 건강하게. 멋진 아이죠. 네. 아무튼 지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희도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사과를 하려면 자기 비밀도 밝혀야 되니까 굉장히 갈등을 해요. 네,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이제 지수가 굉장히 기대하던 인형옷 페스티벌과, 지수가 이제 학교 육상 선수인데 이 육상 대회 날짜가 겹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큰 결심을 네. 이 작품에서 재미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지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통념적인 여자답다에서 벗어나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있었거든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많은 동화에서 여자 캐릭터는 여자다워야 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수는 그 반대죠. 그래서 오히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대로 살 것이냐의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또 그거를 좋아한다는 말로 되게 절묘하게 잘 엮어놓은 것 같아요. 이야기의 흐름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물의 심리 묘사도 마치 내가 그걸 겪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희도가 오해를 받아서 지수가 미안해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엄마한테 또 친구한테 지수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뭐 급작스럽게 막 그게 일어난다거나 그렇지 않고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됐어요. 맞아요. 저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 2명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지수가 이제 솔직하게 자기 취향을 고백했을 때 친구들이 이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줘서 고맙다. 나도 인형호 페스티벌에 갈래 하면서 이제 기꺼이 반기는데 제일 친한 친구인 시영이의 태도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시영이가 난 안 가 하면서 이제 속상해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지수 모습이 아니라서 나 실망했어 라는 좀 이런 식상한 반응인가 싶었는데 이제 시영이 다음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시영이는 내가 알고 있던 지수가 아니라서 원하는 모습의 지수가 아니라서 실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의 그 깊은 속내를 나한테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서운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되게 건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영이가 조금 어린아이처럼 그려지고 좀 자기중심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 캐릭터였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우정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희도랑 시영이랑 전부 이렇게 되게 어른보다 성숙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두 작품 다 아주 좋은 작품이네요. 재밌죠. 하지만 네. 8강으로 올릴 작품은 정말 어려운데 저는 첫 문장 측면에서 본다면 린드그렌인데요. 사실 근데 둘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첫 문장 자체가 일단 너무 재밌으니까. 난 좋아하는. 그럼 이제 저를 설득시켜주세요. 네. 전 둘 다 좋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네. 린드그렌은 사실 근데 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그 후광효가 있지 않을까.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환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만날 수 없는. 그렇죠. 이미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더 애틋하지. 그런 것 때문에 이 린드그렌에 나오는 문장 이게 막 낭만적으로 막 느껴지고 더 막. 근데 또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는 이 그 이미지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네. 충분히 설득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네. 네. 사실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하는을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다음 이제 5조 대결은 302의 7일장과 장군인의 떡집입니다. 먼저 302의 7일장입니다. 옛날에 이름 없는 아이가 살았어. 장군인의 떡집. 장군인은 복이 하나도 없어. 네, 저 유쾌하고 즐거운 작품이죠, 둘 다. 이제 이름 없는 아이와 복이 없는 아이. 누가 더 오해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 너무 잔혹해요, 네. 네, 300의 7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름 없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승사자가 누군가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그 일을 데려가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이름을 짓지 않기로 하죠. 네. 근데 저승사자는 이제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얘를 데려가려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꾀를 내어서 나타나는데 아이가 아주 눈치 백단이라서 데려가는데 실패해요. 어느덧 나이가 300살이 먹었습니다, 아이가. 저승사자가 이제 변장을 하고 아이 옆에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가 저승사자가 자기가 200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가 아마 이때쯤 이만큼 살았으니까 아마 마음을 좀 그렇게 좀 놓았겠죠? 그런 것도 자만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저승사자가 누군지는 저승사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200살이란 말에 발끈해가지고 자기는 300이라고 외쳐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이때다 해서 300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저승으로 데려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프롤로그예요. 진짜 이야기는 이후에 이제 302의 장례식에서 7 동물이 나와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읽다 보면 302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삶의 그 동물들의 삶의 어느 순간순간 302가 스쳐 지나간 걸 찾아보는 재미가 아주 기막힙니다.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흩어져서 뿔뿔이 사는 것 같아도 목숨들이 다 제각각 사는 삶을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다 얼렁더울렁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이 300기는 이야기, 입담 자체의 매력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옛 이야기를 듣는 듯한 이렇게 문장으로 진짜 술술 읽힙니다. 그래서 좀 처음 봤을 때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재밌다. 이렇게 재밌다니라고 했었던 작품이에요. 좀, 네, 에피소드 되게 어이없고 좀 별로 웃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이 300이가 집도 절도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아이이지만 300이는 이름이 없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슬프거나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컷 살고 나서는 이름 불리니까 또 이제 약간 즐겁게 막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쩌면 300이가 이름이 없었던 것이 본인이 결정한 일이라서 그게 어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서 이름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300이의 그 즐거운 모습이 오히려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장군이가 더 불행한. 네, 그건 동의합니다. 복이 없는. 네, 슬프죠. 장군이는 이게 떡집 시리즈 1권 만복이네 떡집에서 만복이를 괴롭히던 친구로 나왔는데 사실 장군이가 잃었던 이유는 이제 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고로 아이들에게 복이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노는 건데 장군이 그게 하나도 없었어. 그 이유가 삼신할미가 장군이를 점지할 때 딱 그 복주머니에 복이 다 떨어집니다. 하필 이렇게 이제 박복한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이 없는데 이런 장군이에게도 어느 날 이제 마법의 떡집이 뿅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분 솔솔 진달래떡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박복한 인생에 복이 하나둘씩 찾아오죠. 그쵸. 근데 좀 이게 우연히 떡집이 나타나고 이렇게 막 이런 게 마법 같은 일이잖아요. 저는 이게 좀 답답하거든요. 네. 이런 마법이 우리 현실 아이들에게 사실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지는 단 하나의 그 순간이 아이 삶을 긍정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고 우린 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복이 없는 장군이에게 기분이 솔솔 좋아지는 게 진달래떡. 이게 마법이지만 이 마법 같은 순간이 정말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장군인의 떡집이 동화로서의 역할을 좀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처음에는 사실 마법으로 이렇게 순간에 그 긍정적인 요소가 생겼지만 그 이후에는 장군이가 또 자기가 노력을 의지를 하죠. 내서 네. 또 만들어가요. 네, 그럼 어쩌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마법 같은 작은 행운 하나가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이름 없는 아이와 복이 없는 아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8강으로 올릴 작품은? 네. 저는 그래도 300입니다. 이게 강렬한 걸로 치면 복이 없는 장군이가 더 세죠, 사실은. 천문장 근데 강렬하죠. 이 땡땡이네 떡집이 시리즈가 사실 비슷한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이제 이렇게 시리즈가 워낙 인기가 있어서 진짜 많더라고요, 책이. 근데 이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 마법에 계속해서 기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리고 또 저는 300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재미있게 보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 책이 노잼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있으시다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네. 너무 이렇게 통통 튀는 이 이름 없는 아이. 그리고 또 저승사자가 데려갈 때 막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 저승사자의 대답이 또 네. 아주 진짜 네, 신선한 명언이죠. 네. 네. 그거 어떻게 작가가 신선합니다. 이렇게 천재적으로 네. 자, 그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네. 300일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6번째 조 대결입니다. 기소영의 친구들과 네버랜드 미아입니다. 기소영의 친구들. 소영이는 내가 아는 유일한 기씨였다. 네버랜드 미아. 옛날에 한 어여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란 게 순서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죽음은 여전히 멀고 낯설고 또 남은 가족들에게 충격과 슬픔이 엄청 크죠. 두 책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이제 진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기소영의 친구들입니다. 어느 날 우리 반 친구 기소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친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각자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친구를 떠나보내는 애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이 기억하는 소영이를 하나하나 꺼내놓으면서 아이들은 소영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끈끈해지게 되고 소영이는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남게 되죠. 이 첫 문장이 소영이는 내가 아는 유일한 기씨였다. 과거형이잖아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사실 이 문장이 그다지 눈에 와닿지 않았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봤을 때 오는 그 먹먹함, 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영이가 없으니까 그 슬픔이 더 배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더구나 기씨는 흔한 성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자기가 만나본 기씨는 소영이가 유일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유일한 존재가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이름으로 기소영을 선택한 거는 작가의 진짜 기막힌 장면 센스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부모나 이제 부모님의 죽음을 다룬 동화는 이제 간간히 이제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친구의 죽음을 다룬 작품은 굉장히 낯설어요. 맞아요. 근데 어린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것도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좀 어린이들은 이제 슬픈 것도 몰랐으면 좋겠고 힘든 것도 모르는 게 더 나아. 또 약간 애들이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어른이 보호해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좀 애도할 시간조차도 주지 않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근데 사실 어린이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좀 슬픔을 충분히 오히려 슬퍼하지 않으면 그 억눌린 감정들이 좀 더 어린이를 힘들게 만들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신시아 라일런트가 쓴 그리운 메이 아줌마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친구의 죽음은 아니지만 엄마 같은 이제 메이 아줌마를 읽고 처음에 이제 덤덤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뒤늦게 북받치는 그리움과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슬퍼할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죽은 이를 기억하고 애도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죽음에서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네. 저희 눈부시기에서도 읽었을 때 이태원 참사를 많이 떠올렸었죠. 이렇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지나쳐버린 그냥 대표적인 참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고요. 맞아요. 또 원래 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겪지 못한 일을 이 상상 속에서 겪으면서 이제 실제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역시 이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꼭 아이들의 삶에서 친구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이제 겪게 될 죽음이나 이별의 상황에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태원 참사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또 뭐 있어요? 또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 좀 아쉬운 점이 소영이를 너무 완벽한 캐릭터로 네, 그렇죠. 그리려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소영이가 그냥 평범한 어린이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기억하는 소영이가 너무 완벽해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미화되었을 수도 있죠, 아이들의 기억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사고의 순간에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소영이가 동생을 끌어안았다 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몰입을 방해했어요. 될까요?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약간 좀 삐딱한 마음인데 동생을 구할 만큼 용감하고 착한 어린이가 아니면 의미가 없나?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근데 이제 물론 작가가 그런 의도로 캐릭터 설정을 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쉬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버랜드 미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야기의 첫 문장은 옛날에 뭐 어여쁜 아이가 살았습니다라고 시작하는데 이 작품은 사라졌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실종 어린이, 이제 목숨을 잃은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학원 가는 길에 이제 나타난 노란 버스를 타고 미아가 네버랜드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미아는 이 네버랜드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네버랜드에서 뭐 신나게 이제 놀다 보니까 뭐 그냥 거기에 적응하게 된 건데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미아랑 같이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미아가 이제 궁금함을 느끼는데 도대체 이 미스테리한 곳은 어떤 곳일까? 과연 미아는 네버랜드를 나가서 다시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이야기가 이제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키죠. 뭐 이곳의 비밀이 사실 밝혀지긴 하는데 사라진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사라진 아이들은 부모님의 당연히 근심이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쵸, 네. 맞아요. 이 아이들이 네버랜드에 가서 사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사라진 아이들이 어디선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을 좀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있으니까 너무 슬프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아이들이 이 네버랜드에서 이제 억눌린 욕구를 해소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는 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어렵다.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기도 하고요. 이게 근데 사실 아까도 은지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해석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를 위한 동화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어른을 위한 작품인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이게 좀 다른 얘기는 한데 마지막에 얘가 세상으로 이제 돌아와요, 미아가. 근데 기억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늙어버린 부모와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기소영 작품 얘기하면서 말했던 애도와 이제 연관지어서 본다면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아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미아가 이제 돌아올 수 있었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가족은 고통으로 이제 사는데 근데 근근히 살겠죠. 잊지 못하고 언젠가는 만날 거라는 그 희망 하나를 이제 맞아요. 잡으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미아가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에 부모님을 만나는 점은 또 이 책을 읽는 어른들에게 또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작품 같이 만나봤는데 둘 다 너무 슬프고 이제 먹먹한 작품입니다. 둘 중에 어떤 작품을 8강으로 올리면 좋을까요? 저 고르라면 전 기소영이요. 네. 무엇보다도 어린이가 어린이를 애도한다는 게 맞아요. 네. 굉장히 의미 있죠. 네. 저도 기소영인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미아는 이제 이 연령의 아이들이 읽기에는 좀 더 어렵다. 그래서 어른을 위한 작품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영의 친구들을 8강으로. 나와! 자, 7번째 라운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과 드림하우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집에서 북소리를 듣는다. 빗방울이 북채가 되어 우리 집을 마구 두드린다. 집 안팎으로 모포를 덧댔지만 빗소리는 아랑곳 없이 울렸다. 시끄럽고 어둡고 습한 집. 사람들은 우리 집을 비닐하우스 꽃집이라고 불렀다. 드림하우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다.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네, 이 두 작품 모두 가난 중에서도 열악한 주거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어린이의 이야기고 하나는 어린 곰의 이야기죠. 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아무것도 안 한 녀석들입니다. 사실 첫 문장만 딱 떼어놓고 읽었을 때는 저는 좀 낭만적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 빗소리가 북소리처럼 들리는 이유가 우리 집이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 작품도 녹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이 주인공 현성이네가 비닐하우스에 살게 된 이유가 삼촌이 부동산 사기를 쳐서 이제 집을 다 잃고 빈 꽃집 비닐하우스로 임시에 이제 이곳에 살게 됩니다. 현성이한테 장우라는 친구가 생기는데요. 장우 역시 이제 좀 어려운 가정의 아이예요. 이혼 가정의 아이고 새엄마가 또 아기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현성이가 집에서 좀 이렇게 외롭게 죄송합니다. 네, 장우가 좀 집에서 더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심지어 이제 또 엄마를 따라간 친형이 장우한테는 있는데 이 친형도 막 방황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좀 어딘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좀 이게 좀 비참하거나 우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작품 곳곳에 굉장히 유머가 있고 밝아요. 맞아요. 느낌이. 네. 근데
근데 이게 진짜 비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한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존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최소한의 주거 환경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할 일을 찾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할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는 건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재밌고 산뜻하다는 게 이 작품의 강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 몇 면이 유쾌하진 않거든요.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좌절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막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좋은 어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아이들에게 기둥이 되어주고 싶다. 그 말이 작품에도 이제 여실히 드러납니다. 좋은 어른, 좋은 기둥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 아이들, 뭐 장우나 현성이도 마찬가지고 장우의 친형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사고치는 아이들한테마저도 이 법이 보호하는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좀 밝고 좀 그래도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다면 드림하우스는 똑같이 이렇게 가난한 상황인데 진짜 비참하고 현실을 굉장히 날카롭게 풍자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윤실 작가가 이걸 작심하고 썼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그 린드호렌 선생님의 부지가 완전 다르다 지금. 맞아요. 인물들이 곰으로 나오는데 이게 우화거든요. 근데 우화를 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게 좀 더 풍자를 날카롭게 하기 위한 또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곰 주인공은 보람인데요. 굉장히 가난해요.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증조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동생과 같이 삽니다. 아빠는 이제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이제 집을 도망을 나갔죠. 엄마는 이제 채권자에게 시달리다가 갓난 동생이 이제 젖을 떼자마자 또 집을 나갔어요. 이 집의 생계는 건물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께서 도맡아 하시는데 할머니 연세도 높고 등뼈도 많이 아파서 근데 그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이제 증조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분의 유일한 낙은 TV에 이제 나오는 그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곰 가족의 슈퍼곰. 아빠 곰, 아기 곰, 그 뭐 엄마 곰이 나오는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이제 보람이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늘 품이 있는 삶이란 게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집이 이제 드림하우스라는 집을 고쳐주는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인물들의 어떤 문제들, 갈등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보람이는 진정한 품이 있는 삶이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이 작품이 예전에 TV에서 방송되었던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대놓고 비판하는 그렇죠. 작품이에요. 저는 사실 이 작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읽는 내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이제 불편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우화가 이야기를 좀 덜 불편하게 만들고 덜 뾰족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전 너무 불편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왜 곰이야? 아마 이 곰 세 마리 노래를 그쵸. 워낙 이게 정형화된 그걸 보여주니까 이거 좀 돌려 깔려고 그런 것 같은데 곰이면 곰 얘기하지. 아니 하다못해 커프가 아니고 이 벌꿀차라도 마셔야지. 이 커프가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커피거든요. 이렇게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때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이거를 커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은지님은 아니 곰이로 썼으면 커프가 아니라 하다못해 벌꿀차라고 하라고 그럼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하라고.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돼. 아마 이 이야기 속에 이렇게 빈부격차, 노인 문제, 노동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불편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삐진에서 눈부시게 삐진에서도 이 작품을 좀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비판이 아니지 비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종합 문제 세트라고 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보다 이 작품에서 더 통렬하게 비판하는 지점은 우리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브하우스라는 그런 드림하우스
드림하우스처럼 타인의 어떤 고통을 방송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연민을 느끼지만 하나마나하죠. 그 ARS 한 통으로 뭐 기부하고 자기 마음을 떨쳐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런 사회 현실을 이제 비판하면서 제가 그때 비평문을 뭐라고 썼냐면 결국 타인의 고통에 무감하고 남의 고통 앞에서 품이 있어 보이는 삶을 전시하는 우리 모든 품이 없는 삶을 통렬하게 비판한 작품이다 라고 평했는데 아 정말 잘 썼네. 네. 네, 이걸 들으면서 나다. 내가 그 품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 완전 딱 아 그렇네. 딱 찔렸다. 저격한. 네. 그 나를 위한 작품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누구를 위한 작품인가? 저는 저를 위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린이보다는. 아, 그래서 이게 독자 대상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화라는 게 이소우화도 그렇고 어린이를 보다는 어른에게 네. 더 맞는 작품이죠. 네, 여기서 이제 보람이 계속 고민하는 이제 품이 있는 삶이란 되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 자고 가끔 커플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근데 드림하우스에 나오지 않아도 곰팡이 없는 집에 살 수 있는 거. 작가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렬하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은 재미없다 느낄 수도 있겠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뭐 8강으로 올릴 작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네, 저 너무 첫 문장부터 아주 다 좋습니다. 네, 뭐 드림하우스도 좋지만 어린이가 읽겠냐, 또 유쾌하냐, 뭐 이런 기준으로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8강으로 보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네, 8조입니다. 대단한 두 작품입니다. 푸른 사자 와니니 5권과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먼저 푸른 사자 와니니 5권 초원의 바람. 와니니가 돌아왔다. 마당을 나온 암탉. 방금 낳은 알이 굴러내려 철망 끝에 걸렸다. 전설의 대결입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이제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아이를 기르는 기쁨과 잃은 슬픔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모성애로 한정지어서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네. 먼저 와니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와니니가 돌아왔다. 강렬하다. 짧지만 그 강렬한 왕의 귀환을 알리는 문장인데요. 이 와니니가 아무래도 대단한 작품이라서 이 문장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해 7권이 나왔죠. 네, 맞아요. 2015년에 1권으로 시작을 해서 작가의 말에 보니까 이제 8권도 뭐 쓴다고 하시던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리즈가 길게 나오는 작품이 뭐 깜냥도 있고 뭐 숙민이의 일기도 있는데 모험 대작으로는 김남중 님이 쓴 11부작 나는 바람이다. 근데 그게 가장 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아닌가 해요. 네, 대단한 대단한 작품이죠. 네. 이 5번째 이야기 초원의 바람은 이제 새로운 무리의 이제 대장이 된 와니니의 이야기죠. 네, 하지만 무리 속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또 암사자와의 대결, 갈등을 겪고요. 그 갈등의 중심에는 와니니가 아이를 잃는 데 있습니다. 새끼를 잃으면서 이제 무리 안에서 갈등을 겪고 그 과정에서 와니니가 또 삶을 보는 그 시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네. 사실 1권에서 와니니는 무리에서 쫓겨나는 제일 약한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무리 안에서 마디바와 같은 존재로 성장한 거죠. 다른 사자들을 이제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그런 과정에서 와니니 무리가 또 쪼개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시작은 아이를 잃은 아픔이지만 저희가 그거에만 국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 게 이렇게 왕이 되고 무리를 가졌어도 또 이별이 반복되고 아무리 강한 와니니가 되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리고 되게 슬프지만 이게 자연의 이치이다. 사람의 삶도 그리고 그다지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독자 역시 이런 와니니랑 같이
완인이를 보면서 같이 웃고 슬퍼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이렇게 이야기인 굴곡을 거네. 겪으면서 큰 흐름 네. 속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을 보는 시선이 더 넓어지고 좀 태도도 삶을 사는 태도도 좀 여유로워지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뭐 말할 게 더 있나요? 없죠. 네. 말할 게 없습니다. 네, 너무 명작이고 아, 고전이라서 그렇죠. 네. 방금 낳은 알이 굴러내려 철망 끝에 걸렸다. 그리고 울컥하네요. 네. 이 첫 문장이 이제 잎사귀 처한 현실과 앞으로 이제 잎사귀에게 일어날 일을 아주 함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10번 이걸 10번 읽은 너무 네가 대단해. 왜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동화이기 때문에 맞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전 다시 읽어도 완벽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줄거리는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호덕 선생님이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마당에 나온 암탉이 아니라 이게 장소가 이게 닭장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다시 들판으로 점점 확장되잖아요. 이게 확장되면서 잎사귀의 꿈도 점점 커지게 되죠. 처음에는 자기가 그저 이제 알을 품어서 새끼를 보게 되는 데서 이제 뭐 만족했다면 점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초록머리를 사랑하게 되고 초록머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북돋워 주죠. 그러면서 이제 시선은 어느덧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족제비, 그 족제비 새끼에게까지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다른 목숨을 구원하게 맞아요. 되죠. 마지막에 이제 하늘을 높이 올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장면이 비록 잎삭은 이제 죽어서 이룬 거지만 이게 온전한 자기 성취를 이룬 장면이라는 점에서 정말 아름다웠고 감동적이었어요. 20년이 지나도 저도 여전히 그 첫 번째 읽었던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 작품 저희가 뭐라고 네. 우리가 뭐라고 그냥 너무 좋다. 네. 어떤 작품 올릴까요? 네. 저는 마당을 나온 암탉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고민도 안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완인이가 돌아왔다. 이 문장의 파급력은 사실 캐릭터의 파급력이죠. 네. 이 완인이라는 캐릭터의 솔직히 말하면 이건 완인이 빨이다. 아까 린드그렌처럼. 근데 마당 암탉발도 있잖아요. 무시 못하죠. 근데 그게 이제 네. 베스트셀러, 이제 스테디셀러라서 이제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제 취향의 범벅입니다. 안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8강의 주인공은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6편의 작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빠르게 8강을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1조에 괭이부리말 아이들과 놀기대장 곡두 2권,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고 반치기 아이입니다. 이 첫 문장이 완전히 대조적인 것 같은데도 또 비슷해요. 한쪽은 빈민지역, 한쪽은 서울 한강 이남, 한쪽에는 가난하지만 삶의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한쪽에는 돈과 명성을 쫓는 이 사회에서 자유와 놀이를 추구하는 이 어린이들. 네. 저는 괭이부리말 아이들 한 표입니다. 네. 이게 가난하고 힘들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맞아요. 점에서 네. 한 표를 주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실제 있는 장소가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네, 맞아요. 빈민지역이라고 지금. 이게 얼마나 이 작품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확실하게 네. 보여주는지 알 수 맞아요. 있는 네. 작품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근데 뭐 곡두도 우리 사회에 지금 절실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먹먹한 울림을 준다는 점에서 네, 완전히 괭이부리말. 동감합니다. 네. 자, 괭이부리말 아이들 그럼 4강으로. 다음은 서차를 전하는 아이와 좋아하는입니다. 어렵다. 네, 저 어렵네요.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작품 이야기 실컷 했으니까 이거 둘째 치고 좀 문장이 더 강렬한 걸 골라볼까요? 그럼 저는 좋아하는.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가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서차를 맞아요. 전하는 네. 아이도 되게 좋은 문장이긴 하지만 이 보부상의 의미를 알려면 뒤에 계속 읽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좋아하는. 네, 좋습니다. 그럼 좋아하는을 4강으로. 자, 다음은 302와 기소형의 친구들입니다. 둘 다 과거형이네요. 저는 네. 이름 없는 애가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사라진 애가 더 궁금하지 않을까요?
우리 취향은 아. 유쾌한 이야기. 그렇죠. 유쾌한 이야기. 네, 300이야. 300에 올라갑니다. 예. 자, 그럼 8강 이제 마지막.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과 마당을 나온 암탉. 제 기준에서 거의 결승급이에요. 이거 너무 쟁쟁하네요. 네. 이게 비 오는 날 북소리를 듣는다는 문장이 훨씬 더 여운이 길게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마당 암탉이 진짜 훌륭한 작품이긴 한데요. 이 첫 문장 느낌 되게 슬프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저 울 뻔했어요. 네. 이게 고된 여정이 이제 그려지는데 우리 이제 둘 다 너무 좋아하니까 이 작품을 300이랑 기서영처럼 유쾌한 걸로 가면 어떨까요? 300이와 기소에서 네. 유쾌한 걸로 300을 정한 것처럼 네. 그럼 이제 이 빗소리를 북소리로 듣는 이 여유. 이게 여유였나요? 네. 이 어린이들은 사실 좀 되게 그 속에서도 유쾌함을 찾잖아요. 네. 응원해주고 싶어요. 네, 응원해주고 네. 싶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가자. 우리 마음대로. 자, 이제 아. 4강전입니다. 4강전의 1조는 괜히 부림할 아이들과 좋아하는. 역시 준결승이라서 고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네, 진짜 어렵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원칙이 분명하잖아요. 그쵸. 유쾌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좋아하는 네. 거. 이게 첫 문장으로도 사실 손색이 없는데 맞아요. 이게 또 괭이 부림할 아이들 같은 경우 25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좋아하는은 지금 지금, 우리 아이들이죠. 오늘. 네.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고 저는 또 이 인형옷 만들기랑 발레리노라는 좀 더 다채로운 꿈을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나.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그래, 맞아. 잘 버무렸어요. 네. 그럼 이제 유쾌한 좋아하는이 이제 결승으로. 와. 나갑니다. 네. 이제 다음은 302와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저는 이거 좀 쉬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한 표입니다. 이게 300이 진짜 유쾌한데요. 진짜 편안하게 경쾌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의 이 아이들이 진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통 지금 우리 아이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저한테는 이게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 네. 그 기둥 같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기둥이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따르겠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와!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네, 어렵네요. 좋아하는과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정말 미친다. 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을 먼저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낭만적으로 처음에는 들리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비닐하우스 집이다. 이렇게 비참한 근데 이게 좀 저는 어느 정도의 반전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이런 낭만적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엄청 비참한 현실. 근데 또 그 안에서 가난하지만 또 따뜻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가족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이 친구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쾌하고 잔잔하게 감동을 준다. 근데 사실 또 반전미로 따지면 좋아하는이 더 그렇죠. 강렬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 무서운 공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지수가 알고 보니 인형옷 만들기 섬세한 살랑 핑크고 그다음 희도는 뭐 발레리노를 하고. 근데 발레리노인데 또 되게 건강해. 이 뭐지?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아니, 마음이 정신이 생각이 되게 네. 성숙한 발레리노 건강한 네. 그런 아이죠. 예, 그리고 그 첫 문장의 그 강렬함의 맞아요. 그 직관성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인정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의 그 첫 문장 아름다운데 아름다워서 여운이 길고 더 곱씹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좋아하는 딱 직관적. 맞아요. 바로 팍 오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예의상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취향은 좋아하는입니다. 이거 놓을 수가 없네요. 이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쵸.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도 너무 좋지만 너무 좋지. 설레고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 개인 취향으로 결국 네 좋아하는 우승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어문전 첫 주제 동화 첫 문장의 우승은 김화효 작가의 좋아하는 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죠. 어떠셨나요? 오늘 이 영상도 사실 길게 찍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걸 준비를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저희가 9월부터 책을 진짜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많은 책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작가님들도 많고 정말 출판사님들도 많고 좋은 책도 너무 많고 좋은 책도 너무 많고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책을 놓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정말 책을 많이 봤어요. 길게 힘들게. 네. 그리고 왜 읽었던 건데 생각이 안 나죠? 생각도 그리고 주인공 이름이 완전 뒤죽박죽. 똑같은 걸 몇 번 다시 읽었는데.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재밌었어요. 네, 진짜. 나 은지님이 재밌다고 말해줘서 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맞아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좋아하는 우승이 또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러네요. 또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혜영쌤하고 이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 혜영쌤이 이 정말 동화에 빠삭하거든요. 근데 부끄럽네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줌회의부터 했잖아요. 네, 저는 그 줌회의를 녹화하지 않은 게 진짜 정말 한이 남았어요. 그 왜요? 회의부터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혜영쌤의 이 넓은 안목과 이 깊은 시선으로 동화를 보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또 이렇게 서로 우리 덕담 주고받기라서 좀 웃기긴 한데. 끊어야 되겠는데? 은지님이 막 이렇게 굴러가는 단풍잎에도 깔깔깔 웃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첫 문장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책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